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서심리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이제 분노입니다. 자, 분노라는 것을 가지고 자, 이번 주 정서에 관한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 자, 분노는 좀 까다로운 주제죠. 좀 난감합니다. 왜냐? 분노는 좀 위험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화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화 잘 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이 화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필요합니다. 왜죠? 외부의 공격, 침입,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그 인간이 갖고 태어난 기본 정서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자, 분노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경계선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는 사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이고요. 두 번째는 분노고요. 근데 불안은 우리를 도망가게 만들죠. 문제는 우리의 경계선이 자꾸 흐려지고 그럴 때 우리가 약자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분노는 이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죠. 지키고자 합니다. 또 경계선을 확립해요.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약자가 되길 원하지 않죠. 오히려 강자가 되거나 적어도 평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경계선이 흐려지는 불안하고는 다르게 너 나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나와 적을 확실히 구분을 하고 또 자기보다는 외부에 초점이 맞춰 있죠. 내가 문제인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나의 경계선, 대상, 적이 여기서는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 자기 자신의 권리, 이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반응이에요. 네. 자, 여러분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 아시나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봤는데 굉장히 재밌죠. 톰과 제리가 이제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둘이 잘 놀아요. 근데 이 톰과 제리는 종이 다르잖아요. 톰은 생쥐고 제리는 고양이에요. 네. 한쪽은 포식자고 자연계에서는 한쪽에서는 피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톰과 제리가 우리 이 자연계에 존재할까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의 상상계, 상상일 뿐입니다. 만약 이렇게 서로 재밌게 좋게 지냈다면 사실은 둘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의 숙제 중에 하나가 협력하느냐, 배신하느냐, 싸우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포식자가 될까요? 피식자가 될까요? 불안해하고 도망가면 피식자가 될 것이고 맞서 싸우고 힘이 강해지면 포식자가 되겠죠. 자,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톰과 제리는 종이 다르죠? 한쪽은 고양이고 한쪽은 생쥐입니다. 근데 같은 종들끼리도 사실은 경쟁, 싸움이 있어요. 분노는 싸움, 다툼이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침팬지들도 이렇게 한 무리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뭘 두고 서로 싸울까요? 자, 권력, 서열, 힘, 이런 것들 두고 싸우죠. 사실은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일수록 이 집단 내에 권력, 서열, 힘을 둘러싼 싸움들이 있습니다. 주로 수컷들이 싸우는데 수컷들은 뭘 가지고 싸울까요? 자,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싸우죠. 그리고 암컷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들도 인간들처럼 다투고 싸우고 협력하고 배신하고 이런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침팬지들도 권력을 둘러싸고 싸우고 정치를 합니다. 자, 이 판다 귀엽죠? 이 판다를 레서 판다라고 한대요. 근데 이 판다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이제 위협을 하는 걸까요? 자,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사실은 서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갑다고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가 달라요.
이렇게 덩치를 크게 벌리고 하는 사인은 보통 수컷들이 하는 위협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나 고양이랑 살지만 걔네들이 이 신호를 정확하게 읽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마음을 투사시켜서 우리 마음대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의 언어와 고양이의 언어를 정확히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개의 심리와 고양이의 심리를 이제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인간들도 이렇게 싸웁니다. 한때.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지위가 더 많이 갈까요? 아니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양보하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지위가 더 많이 갈까요? 사실은 미안하게도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지위가 더 많이 갑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분노 표현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우기는 사람이 더 이길까요? 승질내는 사람이 더 이길까요? 아니면 착하게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길까요? 자, 협상 과정에서도 분노 표현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갑니다. 여기 정치인이 이러고 있잖아요. 네? 자, 뭐 레서 판다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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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인간들도 이렇게 싸워요. 양쪽으로 어떻게 보면 갈라서 싸우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집단이 모이면 갈라져서 싸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수와 진보, 자와 우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죠. 이게 맨날 이렇게 싸웁니다. 그 정치적 견해는 사실은 바뀌기 쉬울까요? 자,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 견해, 정치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아까 대놓고 싸우지는 않지만 침팬지처럼 말로 싸우죠. 말로 얼마나 잘 싸웁니까? 서로 옳다고 싸우고 우기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게 맨날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보면 고상해졌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분노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타겟이 내가 아니라 외부 대상, 너입니다. 할 때. 그래서 되게 골리는든지 약 올리기,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가 나를 약 올려서 너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일부러 그랬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악의적인 의도, 이유가 있다. 의도. 예를 들어서 나를 무시하려고, 무시해서, 뭐 따시키려고, 어때? 아니면 나를 밀어내려고, 쫓아내려고. 자, 이렇게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의 분노 혹은 증폭이 되고 싸움이 되고 공격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인간 사회도 집합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분노가 사실은 우리 몸을 지키는 데서 출발을 했지만 생존 본능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것이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상징적인 것으로 좀 더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분노를 가장 키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모욕입니다. 모욕. 그러니까 내 명예나 자존심을 상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문화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에 가면 이제 이슬람의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명예를 네가 손상을 시켰다. 그죠?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는 그것도 가족들의 딸을 죽이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굉장히 야만적이죠. 근데 그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가족의 명예, 자존심을 추락시켰다 이거죠. 사실은 이건 가부장 사회, 남성 중심 사회, 집합주의 산물인데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 사회에서는 여겨지고 있어요. 우리는 참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자, 또 하나는 이제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공정하지 못한 거죠. 자, 우리 사회가 옛날보다 훨씬 잘 삽니다. 거의 선진국 문턱에 있습니다. 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아픈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불평등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잘 사는 놈은 여전히 잘 살고 나는 못 살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것에서는 그렇게 가난할 때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놈이 더 잘 살면 불공평하면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저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남이 잘 살면 배가 아프죠. 화가 납니다. 자, 그래서 너 때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분노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 의도, 책임에 대한 어떤 평가가 과연 필수적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인지주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욕구가 좌절될 때 사실은 짜증이 나고 불편해져요.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아파, 진짜 배가 할 때, 혹은 배가 고파 할 때, 어디가 아파 할 때, 뭐 어떤 지나친 자극을 받아. 제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철에 끼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슬금슬금 짜증, 화가 막 올라와요. 때.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건 그냥 싫은 거예요. 불쾌한 건 그냥 불쾌한 겁니다. 우리는 불쾌한 자극에 노출이 되면 그냥 짜증이 나고 그게 심해지면 화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쁜 의도나 그래서 비난을 하는 것은 사후정당화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유는 전혀 엉뚱한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거기 보면 명대사가 나오죠. 보면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막 이런 사랑에 대한 대사가 나와요. 자, 분노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날이 추워서, 혹은 너무 더워서, 배가 고파서, 피곤해서 짜증이 나요. 또 사촌이 땅을 사서, 혹은 나보다 네가 더 예뻐서, 그게 짜증이 납니다. 그게 스멀스멀 발전하면 짜증이 되고 화가 되고 분노가 되고 이렇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게 춥고 배고프면 짜증나고 화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옆집에 부잣집에 있으면 더 짜증나겠죠. 화나고요. 자, 문제는 분노가 굉장히 나쁘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분노는 까다롭고 난감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를 위험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흔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분노를 이제 억제해야 되는 거,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네. 실제로 분노는 나쁩니다. 왜냐? 분노에는 항상 두려움, 불안이 따라다니거든요. 화를 내는 놈이 있죠?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화를 내는 사람은 강자가 되지만 당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거나 또 압도당하고 또 상처를 입겠죠. 그러니까 분노 내는 한쪽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분노와 불안은 따라다닙니다. 또 화를 내는 사람도 자기가 이제 통제력을 상실하고서 상대방에게 또 해를 입힐까봐 또 불안이 유발이 돼요. 즉, 화내는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두려움, 불안이 따라다닌다라는 뜻이에요. 또 실제로 분노가 나쁘고 위험합니다. 이 분노의 맛을 들이면 이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그 관계가 그러면 한쪽은 과학적인, 한쪽은 피학적인 이런 관계, 위아래 관계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자꾸 이유를 찾아요.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거, 내 책임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하면 과대망상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방어 기제가 투사거든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책임은 못 보겠죠. 할 때. 그 너 때문에 또 내가 당했다. 이게 심해지면 또 피해의식으로 발전을 해요. 기묘하죠? 자기 정당화와 피해의식은 붙어 다닙니다. 네. 또 분노를 실제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를 잘 못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당하고 살죠.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약한 대상으로 지각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보호를 못하게 되고 한쪽에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입장에 놓이게 되고 가학적인 사람이 있으면 피학적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희생자, 피해자, 피학적인 그런 위치에 자신을 놓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치유하는 사람, 분노를 미워하는 사람, 미움을 미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서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오죠. 어때? 자, 사마리아인이 묻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 어때?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를 만난 이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예수가 얘기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이러면 좋겠죠. 자, 이렇게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도를 잘 닦고 종교적 경지에 이르면은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불행히는 저도 그런 사람이 전혀 못 됩니다. 이 경지에 오르려면 아주 멀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 자, 분노가 굉장히 우울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 분노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장애, 혹은 분노조절장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왜죠? 자, 분노, 화만 내게 되면은 사실은 분노 이면에 깔려있는 그 욕구, 소망, 진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책임이 있죠. 그런 것부터 자꾸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욕구나 소망, 이런 거 진짜 감정을 이렇게 덮는 거죠. 그 표면적인 것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메말라지고 감정이 메말라져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또 공허감을 느끼거나 활기를 잃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왜죠? 인간은 자기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감정은 숨기기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아닌 척하고 숨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분노에 대해서 분노 폭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쪽은 지나치게 방어하는 분도 있고 분노가 무서워서 지나치게 통제하는 분도 있고 또 회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명사회에서는 더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을 이제 생각으로 다루는 분들이에요. 우리 사회의 문명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감정을 감정 그 자체로가 아니라 생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논리적인 거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생각으로 다루려고 해요. 또 때로는 생각과 감정을 이게 심해지면 혼돈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기분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생각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어요. 뭐 이런다든지 네? 아니면 일하는 거예요. 뭐 쳐다보는 거예요. 네? 뭐 같이 일하려는 거예요. 라든지 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듯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생각이 덮여져 있어서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생각을 감정보다 월등한 것으로 우월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때?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강박적인 성격으로 발전하시게 되고 또 우울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 이런 측면에서는 분노가 나쁘고 위험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문명계의 우리들은 주로 말로 싸웁니다. 문명계의 우리들이 정말 말로 싸우는지 옛날 사람들이 조상들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싸우는지 사실은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잘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다행히도 말로 싸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공격은 사실은 도구적입니다. 공격성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렇게 적대적인 공격, 또 하나는 도구적인 공격으로 나눕니다. 적대적 공격이라는 것은 타인의 진짜 해칠 의도를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도구적인 공격이라는 건 어떤 이득을 얻어내려고, 예를 들어 상대방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공격은 도구적인 거예요.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부부 싸움을 하거나 친구끼리 싸우더라도 내가 오라 너.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겨먹으려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그래서 매우 매우 화가 났을 때조차도 사실은 노골적인 싸움은 드뭅니다. TV에 뭐 싸움이나 공격이나 살인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TV나 언론, 우리 사회의 병폐예요. 거기에서는 그냥 자극적인 거,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굉장히 확대해서 보여줄 뿐이거든요. 통계치로 보면 자, 그런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자, 그러나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분노가 공격,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라는 거. 자, 둘째, 분노하고 분노 조절 장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옆에 그림은 그냥 화난 것일 뿐이에요. 감정 현암리다. 그 자기 보호해서 화나는 거예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로 이어질까요? 아닐까요? 아닐 수 있겠죠. 두 개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번 화낸 거, 한 번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분노 조절 장애로 착각하는 경향성들이 이제 있습니다. 두 개는 전혀 다릅니다. 자, 분노는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분노는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너의 것입니다. 어때? 그리고 여러분은 왜 분노가 필요하죠? 자,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때?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럼 포식자에게 더 필요할까요? 피식자에게 더 필요할까요? 강자에게 필요할까요? 약자에게 더 필요할까요? 약자에게 더 필요하죠. 실은 약자에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분노고 그때 분노는 너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케테 콜비츠라는 조각가, 판화가 화가이시기도 한 분의 이제 과부라는 그림이에요. 이분이 이제 프로이센에서 태어났는데 1차 대전으로 아들을 잃었거든요. 또 2차 대전에서는 또 손자를 잃었어요. 그래서 케테 콜비치가 어머니, 아이들의 죽음, 아이들, 여자, 어머니, 자, 이런 그림들을 이런 판화를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자 편에 서서 맞서 싸웠어요. 콜비치의 그림에는 슬픔과 고통도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이 슬픔과 고통 위에 분노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 힘으로 맞서 싸웠던 거죠. 자, 이중섭의 유명한 그림이죠. 소. 자, 사실 분노나 그 화를 그린 어떤 그림은 굉장히 이게 드물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중섭에게도 그 그림이 드문데 그 중에 유일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소예요. 이 소는 농경사회의 상징이죠. 우리 민족의 상징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소가 맞서 싸우죠. 할 때. 예? 이것이 또 이중섭의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동화책 많이 보시나요? 자, 동화책에 보면 사실은 복수에 관한 거죠. 화가 났어. 분노했어. 그래서 되돌려줘. 이걸 복수라고 하죠. 이 복수에 관한 판타지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우와 두루미라는 동화 아시죠? 그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를 했는데 이 접시에 스프를 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되돌려줍니다. 복수를 해요. 어떻게 해요? 호리병에다가 물고기를 이제 담아놓죠. 그래서 여우를 초대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여우가 못 먹죠. 자, 이 정도의 분노, 이 정도의 복수는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다른 동화책에서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 분노, 복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한쪽 그림은 신데렐라의 계모, 그다음 또 언니들 그림이죠. 한쪽은 콩쥐팥쥐의 그림입니다. 사실 이 둘 드라마는 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다루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또 언니랑 하고 계모한테 나중에 이제 복수를 하잖아요. 자기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교묘한 형태로 복수를 해요. 어떻게 복수하느냐? 유리구두가 안 맞으니까 이 발뒤꿈치를 실제 동화에서는 발뒤꿈치를 잘라버리거든요. 그때. 그 나중에는 새가 날라와가지고 또 언니들 그 눈을 다 파먹어요.
그래서 장님이 되게 만듭니다. 이제 또 공지팍지에서도 이들이 복수를 하죠. 불행해지고 나는 행복해집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복수죠. 동화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화를 시켜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노, 복수라는 존재가 승화, 사회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저에는 분노, 복수라는 힘이 깔려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복수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다면은 뭐 동화에서는 그런 척,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왕자님 뭐 곁에도 못 갔을 겁니다. 네?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분노를 화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각성, 또 발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분노를 표출하는 걸 발산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상담 장면에서 분노를 일부러 각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화를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데 사실 각성은 발산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으로 화를 느낀다는 것은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한 거고 나의 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에요. 너 나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래서 거리두기, 다가오지 마. 이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한쪽에서 필요한 것은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겁니다. 근데 조절 능력을 기르려면은 말, 설명으로 안 돼요. 먼저 일으키고 가라앉히고 일으키고 가라앉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손오공이 뭐 각성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힘을 각성해야 돼.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 되고 그 다음에 또 진정, 조절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우리들은 이 감정과 행위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그냥 감정입니다. 화가 난 걸 느끼는 건 감정이에요. 근데 상대방 가서 한 대 때리는 거, 뭐 이러는 거는 행위죠. 때리고, 이래. 근데 이 감정과 행위는 같은 걸까요? 같은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감정과 행위를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감정, 행위,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감정은 감정이고 행위는 행위다. 두 개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정, 조절이 오게 된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나무뿌리라는 그림인데요. 고우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왜 고우가 마지막에 이 그림을 그렸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자, 나무 뿌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네. 어떻게 보면 무한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뿌리는 생명의 기반이죠. 때. 자, 분노는 고우는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의 정신병으로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이 남아 있어요. 분노는 너의 뿌리고 당신의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청경자의 그림입니다. 그림이 되게 멋있죠. 당당하고 멋있습니다. 담배 딱 하나 꼬나 물고요. 자,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 청경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자기를 그리고 슬픈 눈을 그렸지만 많이 그린 주제 중에 하나가 꽃과 뱀. 예, 꽃과 뱀. 자, 이 꽃과 뱀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왜 이렇게 꽃과 뱀을 그렸을까요? 한쪽에 연기처럼 보이는 게 바로 뱀 형상이죠. 뱀 형상입니다. 그래서 꽃은 되게 여성성, 뱀은 어떤 남성성.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면 남성의 페니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뱀이 또 생명력일 수도 있어요. 뭐 서정주라는 시인의 시를 보면 이렇게 뱀을 많이 등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사라는 주제, 이 화사라는 주제가 이름이 이뻐 보이지만 한글로 바꾸면 꽃뱀입니다. 꽃뱀, 꽃뱀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뱀이고 유혹하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생명,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본능. 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청경자가 꽃과 뱀이라는 게 없었다면 자기를 지탱할 수 있었을까요? 네? 네.
그래서 박경리라는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경자의 그림을 보면서 꿈은 화폭에 있고 시름은 담배에 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 있는 자유주의자다. 또 정직한 생애를 살았다. 자, 멋있죠? 자, 저는 억압되는 사람보다는 자유주의자가 되기를 저 역시 꿈꿉니다. 네. 그러나 그는 좀 고약한 예술가다. 고약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분노를 느낄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생명을 느낄 수 있다면 자, 그것으로 좋은 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분노에 관한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